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미국이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전쟁을 결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좀 작은 주제로 미국은 과연 북한을 군사력으로 공격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주제에 앞서서 국제정치라는 학문, 그리고 국제정치가 공부하는 국제정치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이유,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다 비슷합니다. 모든 학문이 다 비슷한데, 특히 이제 사회과학의 경우에 공부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현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림이 다 틀립니다. 같은 일인데 이렇게 우리 신문 보거나 또 책을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그리죠. 바로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올바른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이제 그림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남산을 바라봤을 때 남산의 모습하고, 그리고 서울역 앞에서 바라봤을 때 남산의 모습이 틀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관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점이 다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은 어느 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그림을 다르게 그리면 그건 또 안 되는 것이죠. 관점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올바른 그림을 그리자, 올바르게 묘사를 하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 우리가 이제 상황을, 어떤 사항을 묘사를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떤 그 절차로 발생한 것이다. 설명. 그래서 학문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설명을 올바로 하는 것이죠. 저희 국제정치 해설도 올바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세 번째는 예측입니다. 예측. 그런데 이 예측은 우리 인간을 다루는 학문은 정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측을 하려고 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성공할 확률은 뭐 그렇게 높지 않죠. 우리가 작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하면서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들, 미국 언론들 대부분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맞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측의 경우 사회과학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연과학도 예측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기예보라는 거 있죠. 일기예보. 일기예보는 얼마나 과학이 동원되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죠. 바람이 오는 경우에 그 바람이 얼마 정도 속도로 불고 있다, 방향이 어디다, 이런 걸 알고서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뭐 태풍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거를 다 과학적으로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하물며 사회과학이야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사회과학 예측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이 과연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히 맞추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이 첫 파트는 이제 바로 예측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국제정치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예측을 하다가 실패한 재미있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과학이라는 말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물리학은 과학이죠. 생물학도 과학입니다. 정치학도 영어로 political science라고 그러니까 사이언스는 과학이라는 뜻이죠. 정치과학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일단 공부하는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따라서 과학이냐 아니냐가 판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100kg인 경우하고 50kg인 경우, 이건 측정이 딱 되죠. 그리고 50kg인 사람은
100kg의 절반이다. 그러니까 비율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로. 그리고 시속 100km는 시속 50km보다 2배 빠른 것이다. 그건 맞죠. 그래서 비율로 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과학입니다. 근데 비율까지는 아니라도 그 간격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도하고 15도는 5도의 차이가 있죠. 5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도하고 20도도 5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도하고 15도, 15도하고 20도 그 간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10도는 5도보다 2배 덥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이것을 듣는 분들이 20도는 10도보다 2배 더운 날씨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겠습니까? 그건 없는데 왜 그게 없느냐 하면은 0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 어느 온도를 0도라고 그러죠. 0도가 온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한 구획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도부터 10도까지에는 10개의 도가 있는 것이죠. 10도부터 20도까지는 10개의 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도하고 20도는 온도가 반이다는 아닌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비율은 레이쇼 스케일. 그래서 레이쇼 스케일로 측정할 수 있는 학문은 과학이 되죠. 인터벌 스케일, 뭐 우리 온도, 일기예보는 그 비율로 측정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학을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력하고 국무총리의 권력하고 대통령의 권력이 몇 배 세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국무총리의 권력의 그 칸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래도 정치학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기초적인 근거가 있는데 대통령의 힘이 국무총리 힘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알아요. 순서는. 그런 의미에서 참 과학 중에서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학도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예술이라고 그러죠. 예술은 뭐 측정하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정치학을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원초적인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중에서 그래도 좀 과학에 가까운 학문이 저는 경제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은 그 연구하는 변수가 웰스죠, 웰스. 부인데 부는 그래도 측정이 됩니다. 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 벌고 누구는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500만 원 번 사람이 100만 원 번 사람보다 5배 벌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아주 수학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경제학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한계에 부딪히는 거는 5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소비를 5배 잘할 수 있다는 또 아니죠. 그건 사람에 따라서 소비하는 마음도 다르고 그리고 500만 원 번 사람은 100만 원 번 사람보다 5배 행복하다. 이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학은 뭐 물리학과 같은 그런 과학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제 한번 그 국제정치 사건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화면에 아인슈타인 박사 얼굴이 나오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뭐 인간이 배출한 정말 최대의 천재죠. 이 사람은 그 두뇌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도 그 후세학자들이 궁금해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뇌를 꺼내가지고 그 뇌를 지금도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보다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두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핵폭탄, 원자폭탄 만드는 그 원리를 제일 먼저 이제 그 찾아낸 사람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도 뭐 이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한테 질문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처럼 정교한 무기, 핵무기는 뭐 역시 다른 무기보다 이제 정교한 무기죠. 이렇게 그 정교한 무기를 만들었는데 왜 그 사용 방법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어려운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거 잘 쓰는 방법을 모른다는 그 불만에서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대답을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친구야, 그것은 아주 쉬운 질문이야. 왜냐하면 정치학이 물리학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대답이죠.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is simple. 아주 그 간단해. My friend, 내 친구야. It is because politics is more difficult than physics. politics가 정치가 물리학보다 어렵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이 뭐 핵무기를 만드는 건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교수 중에 폴 케네디라는 교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자주 오고 이런 그 권위자가 얘기를 하면은 신문에 그냥 한 면이 다 나죠. 폴 케네디라는 교수가 1987년에 정말 저도 읽고 감동을 받은 책입니다.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이거 뭐 제가 이 박사 논문 쓰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을 이제 서점에서 발견하고서 썼어요. 이걸 아주 읽어보면서 썼는데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강대국의 흥망. 이 책은 뭐 대학원생들도 보는 학술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잘 썼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이걸 다 사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한 3, 4개월 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보는 책이 일반인한테도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이 책은 이제 미국은 운명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봤겠죠. 여기 그 맨 밑에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지구에 영국이라는 강대국이 이제 깃발 들고 내려가는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 정상에 있는데 이제 미국이 내려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폴 케네디 교수는 다음번 차세대 강대국은 일본임을 거의 확신하고 이 책을 쓴 것이죠. 근데 지금 일본이 차세대의 강대국이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차세대의 강대국이라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보면 중국 얘기가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이 대단한 책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틀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강대국들이 어떻게 몰락하느냐를 너무나도 참 역사적인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론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주 그 유명한 책으로 지금도 뭐 많이 읽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살리려고 막 노력할 때 나온 책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이 있던 책인데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들을 대단히 경멸합니다. 레이건 그렇게 해도 미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설쳐대지 마시고 그냥 잘 관리하세요. 어차피 미국은 운명적으로 몰락하게 돼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이란 나라는 레이건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그러죠.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듭시다. 그 말은 원래는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말을 그냥 인용을 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그 당시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에 다시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다시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orning in America 그게 그 당시 이제 미국의 구호입니다. 그런데 폴 케네디 교수는 웃기지 마라. 미국은 지금 저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을 상당히 조롱을 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다시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이 책이 나온 이후에 30년 지났는데 지금 역사를 보면은 폴 케네디는 분명히 틀린 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폴 케네디 교수가 1993년에 또 재미있는 책을 한 거 썼는데 그때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폴 케네디의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를 준비합시다. 21세기를 준비하자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일본이 너무나도 괜찮은 나라라고 썼습니다. 뭐 미국은 이제 몰락을 했고 일본은 너무나도 괜찮은 나라다. 그런데 여기에 그 어느 정도로 일본을 찬사를 했냐면은 저 나라는 그냥 놔둬도 잘 나가는 나라야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일본은 문제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다른 강대국들의 문제와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며 일본은 마치 저절로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나라를 만들었다. 일본은 저절로
잘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1993년에 나왔는데 이 책이 나온 다음 해부터 일본이 몰락의 길을 걸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본을 20년간의 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누구도 일본을 차세대 강대국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게 되었는데 바로 그 전해까지도 이런 책을 썼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미국이 1등으로 남은 것을 보고 폴 케네디 교수가 2002년에 신문에다 쓴 글입니다. 그 논문 제목이 재밌어요. The Eagle has landed. 독수리가 다시 내려왔다. 이제 미국을 독수리로 상징하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오늘날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국력 격차와 같은 수준의 엄청난 격차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격차가 나는데 이런 엄청난 격차는 국제정치 역사상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 샤를마뉴의 제국은 겨우 소유럽을 장악할 수준에 불과했다. 로마 제국은 더 넓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더 넓었고 중국 제국은 그거보다도 더 넓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제국과 비교할 만큼 강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다. 그 2002년에 이제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강이고 지구 역사상 미국을 당할 강대국이 없다라고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신문에 긴 논문을 기고를 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08년에 미국 그 월스트리트이 붕괴가 됩니다. 미국의 이제 미국의 몰락이라는 얘기 막 나왔는데 이 사람이 2009년에 또 쓴 말이 뭐냐면은 지구적 지각 변동 차원의 권력 이전이 서방 측으로부터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역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제 미국은 또다시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난 20, 30년 사이에 미국은 망한다고 그랬다가 일본이야말로 끝내주는 나라라고 그랬다가 미국보다 강한 나라는 없다고 그랬다가 그걸 쓴 지 5년 만에 아시아가 이제 세계의 강국으로 나오고 있고 그 미국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폴 케네디 교수가 대단히 유명한 교수고 좀 책도 많이 쓰고 우리들이 뭐 그 책을 열심히 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하는 데에서는 형편없이 틀린 것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두 명 더 인용할게요. 헨리 키신저 박사,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하나고 저는 그 키신저 박사의 국제정치 이론 뭐 그쪽에 그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가인데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헨리 키신저 박사는 9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36살 때 아주 젊었을 때죠. 그때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거 나온 지가 1961년 책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책입니까? 이거 보면은 1961년에 나온 책이니까 지금 몇 년이 됐나요? 그러면은 50한 7, 8년 된 책이네 여기죠. 50한 몇 년 된 책인데 이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헌책방에서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구했습니다. 책 제목이 The Necessity for Choice, 선택의 필요성. 미국은 선택을 해야 된다. 1961년에 나온 책인데 무슨 선택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거 하면 미국은 망한다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나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나타났던 것 같은 정도의 힘의 몰락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이 막 망하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나타난 것만큼 그런 힘의 몰락을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 오로지 환상만이 이제 미국입니다. 오로지 환상만이 우리가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미국 몰락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는 환상이야라고 키신저 박사가 얘기하는 것이죠.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정말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1945년도에 GDP를 보니까 미국이 지구 GDP의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근데 1961년 보니까 미국의 GDP가 세계의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 어디 갔냐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키신저 박사가 분석을 하나 잘 못한 거가 있습니다. 1945년에 서 있던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쓰러져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도 쓰러져 있고 진 나라도 쓰러져 있었습니다. 독일 쓰러져 있고 프랑스 쓰러져 있고 일본, 영국 다
쓰러져 있고 미국만 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GDP가 세계의 50%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회복을 시작해갖고 60년쯤 됐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의 비중이 줄어든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뭐 퍼센트로는 분명히 50이 30 됐으니까 줄어든 것이죠. 예, 이런 그 놀라운 그 한탄을 하는 책인데 이분이 이제 76세가 됐을 때 36살 때 쓴 책은 이겁니다. 미국은 망하고 있고 미국이 안 망한다는 것은 환상이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서기 2000년에 쓴 책이에요. 2000년이면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10년 후죠. 이 책 제목이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미국은 외교 정책이 필요할까? 예, 미국은 너무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외교 정책 없어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될 정도로 강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외교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미국은 역사상 어떤 위대한 대제국들도 맞먹을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즐기고 있다. 미국은 지금 너무나도 막강해서 이 세상 어떤 강대국들도 감히 즐기지 못했던 그 힘을 향유하고 있다라는 그 문장이 여기 나옵니다. 36살 때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망하면 더 이상 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 처절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고 이 책에서 이제 40년 만에 나온 책은 이제 세상에서 미국 따라가는 아무도 없다라고 썼습니다. 예측이 참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책은 이렇게 틀린 예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맞는 예측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경제학은 그래도 예측이 좀 정치학보다는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경제학은 수학도 하고 뭐 저희 친구들 그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 보면 수학을 정말 잘합니다. 뭐 공과대학 학생만큼 수학을 경제학자들이 잘 하는데 뭐 다 수학으로 계산이 되니까 500만 원은 100만 원의 5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도 아주 대단한 에러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학자 중에 폴 사무엘슨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1년에 경제학이라는 참 대단한 책을 썼죠. 이 책이 지금 19판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뭐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하여간 19판까지 나오고 또 제자들이 판을 다시 뭐 찍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교과서를 썼는데 이분이 1961년 그 초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소련의 경제는 미국의 절반이다. 그렇지만은 소련의 사회주의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간 미국을 앞설 것이다. 그래가지고 빠르면은 1984년에 미국을 앞설 것이고 아무리 늦게 계산해도 1997년에는 소련의 경제가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이분 책 그 8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8판에 보면은 책 맨 앞에 이렇게 그 이제 뭐 이렇게 표지에 이제 그림 같은 거가 나오는데 각국의 GDP가 쭉 올라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앞서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 충격을 사실은 받았었습니다. 야, 앞으로 그 미국이 소련한테 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나타났고 이분이 예상하는 1997년 늦어도 1997년에 소련은 경제적으로 몰락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측을 전혀 못한 것이죠. 그리고 1980년에는 그 예측을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2002년이나 2012년 정도면은 미국을 앞설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놀라운 것은 1989년 판 이제 소련이 망하는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더 일찍 나왔겠죠. 쓰긴 일찍 썼겠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소련 내일 모레 망한다고 그럴 때입니다. 소련의 경제는 제가 그 이 책 페이지를 캡처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그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으면은 소련의 경제는 과거 회의론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소련은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과는 반대로 사회주의 통제 경제가 기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도 다 사람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다. 기능을 한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영을 구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89년판에 이거 썼다는 건 참 놀라운 얘기죠.
그 사무엘슨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고 그리고 미국의 현대 경제학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그 추앙을 받는 그런 분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다라는 것을 뭐 이거는 그 재미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학문에서 특히 사회과학에서 예측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그 얘기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캐나다에서 이제 멍크 디베이트라는 그 멍크라는 사람이 돈을 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멍크 거기서 이제 Does the 21st century belong to China?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냐에 관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토론을 시킵니다. 근데 토론하기 전에 거기 와서 듣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냐 반대하냐. 그리고 토론을 다 들은 다음에 또 여론조사를 또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당했는가 안 당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국은 1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키신저 박사고 파리드 자카리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1등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정말 또 놀라울 정도로 유명한 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니얼 포거슨이라는 그 영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지금 미국에 가서 교수를 하시는 아주 이분도 또 대단하죠. 이 사람은 중국이 1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금 2017년이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1등이 되지 못할 것이다가 지금 압도적인 다수설로 바뀌고 있는데 이 포거슨 교수는 앞으로 뭐 어떻게 또 나는 왜 이런 의미에서 예측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분들이 뭐 엉터리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그 예측이라는 것은 트리키 비즈니스 아주 트리키라는 영어가 이제 아주 난감해요. 아주 하기 어려운 그런 뜻인데 점잖게 말하면 난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네요. 그 트리키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키 비즈니스를 하기에 앞서서 한번 이렇게 그 많은 대가들도 이렇게 잘 틀린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바로 한반도 문제로 넘어와서 과연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무력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